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인숙에서 남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밤 저는 물티슈가 담긴 가방을 손에 든 채 낡고 어두운 여인숙의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이제 익숙할 법도 한데 여전히 방문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엔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을 비난했었는데 지금의 제 모습이 꼭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문을 열자마자 알 수 없는 냄새와 어색한 공기가 저를 덮쳐왔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매일 밤이 비슷했어요. 제가 먼저 화장실로 가서 준비를 하고 나면 낯선 남자는 어색한 침묵 속에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이렇게 낯선 남자와 보내는 시간조차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면 그런 제 자신이 무섭기도 했어요. 준비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설 때면 매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모든 건 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사실 돌이켜보면 남편과의 결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고 도리어 제 카드를 가져가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게 일쑤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크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았고요. 학비, 학원비, 교복비까지 하나같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더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눈물까지 흘리며 절박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주방 보조, 심지어 남의 집 청소까지 정말 생활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51살이 되었더라고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고생만 했던 것 같아 스스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보며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애써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새벽까지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문자 알림 소리에 깨어났어요. 남편 번호로 도착한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나한테도 새로운 인생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더는 찾지 마. 그 짧은 문장을 읽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날이 밝자마자 남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주 갔던 술집이며 친구들까지 모두 연락해봤어요. 그때 남편의 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수연 씨,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친구 지금 다른 여자랑 같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사실로 확인되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며칠 후 남편은 짐을 가지러 집에 나타났어요. 얼굴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만 끝내자. 너도 솔직히 나랑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잖아.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이들 학비랑 생활비는 생각이나 해봤어요? 남편은 내가 뭐라 말하던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현관문을 나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손끝이 떨려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슬퍼할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학비며 생활비가 들어가야 했기에 정신없이 일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일터에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도 아니라서 누군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느낌이 딱 봐도 좋지 않더라고요. 한수연 씨죠.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들은 간단히 자신들이 사채업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온 이유에 대해 말했는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큰 사채빚 보증을 섰더라고요. 금액도 수천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이혼 직전에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왜 남편이 그렇게 급히 이혼하려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하고 이미 이혼도 했고요. 애써 설명해 봤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박조로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보증서에 한수연 씨 명의가 적혀 있잖아요. 저희도 돈 받아야 하니까 협조 좀 합시다. 저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온몸이 굳었어요. 집으로 찾아온 사채업자들의 싸늘한 목소리와 시선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돈 계산을 하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들었거든요. 거기다 매달 갚아야 하는 사채 이자만 80만 원이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데만 300만 원 가까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비타민이나 챙겨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얼굴도 창백해지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잠시 머뭇거리던 의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위암 말기세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진료실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원무과에 오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 건가요? 원무과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술과 입원 치료, 항암 치료를 포함하면 초기 비용만 해도 대략 2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그 후에도 매달 치료비가 300만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당장 한 달에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 빚 이자까지 합쳐 3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어머니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600만 원 가까운 돈이 매달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기도 힘든 제 형편에 그 돈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친척들한테도 부탁을 해봤지만 다들 어렵다며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매달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말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제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일자리를 합쳐봐야 월 300만 원 벌기도 벅찼으니 잠을 줄여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했어요. 결국 선택한 게 집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서 야간 카운터를 보는 일이었네요. 밤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좁고 낡은 카운터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새벽 시간이면 잠시나마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150만 원 남짓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하루는 사장님과 아침 교대를 하려고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액정을 보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였네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혹시 어머니 병원 쪽 전화인가 싶어서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한수연 씨 맞죠? 이자 날짜 또 지났는데 대체 언제 갚으실 거예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빨리 마련해 볼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제 말을 무시하듯 화를 내며 다시 소리쳤어요. 몇 번을 더 기다려야 돼요? 다음번엔 집으로 직접 찾아갈 테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제야 바로 앞에서 제 전화를 전부 들은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네요. 사장님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 빚 때문에 힘든 거였어요? 어쩐지 표정이 매일 안 좋더라고요. 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별일 아니에요. 그때 사장님은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수연 씨처럼 힘든 사람들 여기 종종 있어요. 나도 딱한 사람들 많이 봐서 잘 알아요. 저는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머뭇거리다 천천히 제게 다가와 작게 말을 이어갔네요. 우리 여인숙에 혼자 오는 중년 남자 손님들이 많잖아요. 외로워서 밤에 혼자 방 잡고 쉬다 가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끔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 하면서 말동무만 해줘도 돈이 꽤 돼요. 한 번 만나서 한두 시간만 있어도 적어도 5만 원에서 8만 원은 받아요. 저는 순간 귀까지 빨개지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너무 놀라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저한테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 거 맞죠? 저 그런 일 절대 못해요. 제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거절하자 사장님은 담담하게 다시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수연 씨 상황으로 봐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진짜 큰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치듯이 여인숙을 빠져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네요.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온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싫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사장님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기에
결국 여인숙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당장 어머니 병원비와 아이들 생활비,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 새벽 택배 물류센터에서 사람을 급히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꼬박 7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쉴 새 없이 택배 박스를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손을 움직여야 했어요. 처음에는 박스들이 작고 가벼워서 충분히 할 만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택배 박스들이 점점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계속 서서 반복적으로 몸을 숙이고 펴는 작업이었어요. 허리와 무릎은 하루가 멀다고 욱신거렸고 몇 시간만 일해도 다리가 퉁퉁 붓고 아팠어요. 몸이 아프다고 쉴 틈 없이 몰려드는 박스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바로 뒤에 서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긴장한 채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일해서 한 달에 약 2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정말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당장 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그날따라 물량이 유독 많아 정신없이 택배 상자를 옮기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허리와 어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땀으로 젖은 이마에서 머리카락이 달라붙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제 뒤로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이쪽이 많이 힘들죠? 잠깐 쉬면서 해요. 처음엔 관리자 중 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수연 씨 아니에요? 맞죠?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남자는 조금 더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 기억 안 나요? 예전에 나 강태준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굳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아련하게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남편과 결혼도 하기 전에 1년 정도 사귀었던 예지연인 태준이 맞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특유의 목소리와 눈빛만큼은 그대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어요. 태준도 그런 제 모습이 어색한지 살짝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태준은 최근 이곳 물류센터의 새로운 관리자였어요. 서로 예상치 못한 재회에 저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으로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잠시 서먹하게 서 있다가 주변의 직원들 눈치를 보고 태준은 다시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꺼내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이후로 태준은 자주 제 주변을 맴돌며 은근히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업무 지시를 핑계로 잠깐씩 다가와 안부를 묻거나 제게 무리한 일이 없는지 살펴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자 점점 더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무거운 박스를 힘겹게 들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대신 들어 옮겨주곤 했고, 새벽 작업 중에 잠시라도 쉬도록 직원들 눈치를 봐가며 업무량을 슬쩍 조절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런 관심과 배려가 부담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졌어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던 고단한 제 삶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것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난 후 태준이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수연 씨,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참고 견디느라 지쳤던 걸까요? 그날 전 결국 태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병원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 매달 들어가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받는 독촉 전화까지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얘기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도 함께 흘렀지만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태준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태준이 일을 마치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수연 씨,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술 한잔 할래요? 가끔은 쉬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죠. 가벼운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평소 많이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크게 경계하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근처 24시간 삼겹살집에서 가볍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서로의 일상과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리곤 무언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술잔만 돌리던 태준이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솔직히 나도 수연 씨 사정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달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불안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민이라니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게 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나도 수연 씨한테 관심 있고 수연 씨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내가 일정한 돈을 챙겨줄 테니 우리 이렇게 가끔 만나서 한 달에 두세 번만이라도 편하게 밤을 보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태준이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 유부남이에요. 처음에 밝히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한데 집사람과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챙겨주고 신경 써주던 사람이 총각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런 제안까지 하다니.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저 이만 갈게요.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따로 보자고 하지 마세요.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태준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저히 돌아볼 수 없었어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걷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어떻게 보였으면 태준이 그런 비열한 제안을 했을지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참을 수 없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그곳을 뛰쳐나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그곳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일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택배 물류센터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하루라도 일을 쉬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태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사직서를 내고 물류센터를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 하늘은 유독 흐리고 차가웠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만 흘렸어요. 한순간의 작은 위로와 친절을 믿고 기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그런 비열한 제안을 받을 정도로 내가 초라한가 싶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어머니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제가 50살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닌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비가 석 달이나 밀렸고 더 이상 연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밀린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행정실 직원은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밀린 병원비 내역서를 건네줬어요.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빨리 마련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직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할 수 없이 원무과를 나서며 어머니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백하게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느다랗게 링거를 맞고 계신 어머니는 그 사이에 더 야위고 초췌해 보이셨어요. 엄마,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의 손은 앙상하고 차가워서 제 마음까지 시려왔어요. 손끝마다 굳은 살이 박힌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애써 흐느낌을 참아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눈물은 더 참기 힘들게 쏟아졌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요. 제발. 그제야 어머니가 힘없이 눈을 뜨시며 희미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의 지친 눈빛과 마주하니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어머니는 가만히 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 그 손길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도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결국 그날 밤 발길이 자연스레 이전에 일했던 택배 물류센터 쪽으로 향했어요. 물류센터 근처에 다다르자 멀리서 태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두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차라리 나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발길이 향한 곳은 제가 죽어도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여인숙이었어요. 여인숙 앞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머릿속에선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이지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주저하다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인숙 사장님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사장님은 저를 보자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결국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사람이 별거 있나요? 결국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돈만 봐요. 인생이란 게 다 그래요. 사장님의 그 말은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끝내 사장님이 건네주는 열쇠를 받아들고 말았어요. 처음 손님을 만나러 방으로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손잡이를 잡은 채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긴장과 두려움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있던 낯선 남자는 제 얼굴을 보며 살짝 웃었지만 저는 몸이 굳은 채 어찌할 줄 몰라 문 앞에 멀뚱히 서 있었어요.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고 조금 어리둥절한 듯 물었어요. 왜 거기서 가만히 서 있어요? 뭐 해요?
이리 와서 앉지 않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떨구며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사실 제가 오늘이 처음이라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렇게 처음 만난 그 사람의 외로움을 힘겹게 달래주었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의 비참함과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힘겹게 모은 돈으로 밀린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챙길 수 있게 되자 제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한 장 한 장 돈을 세는 것조차 손이 떨릴 만큼 죄책감이 들었지만 병원비 독촉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 가슴 속 깊은 곳에 죄책감은 점차 묻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매일이 지옥 같고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보다는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만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아 병실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마음 한편에선 도무지 기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죄책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 어머니가 아실까봐 겁이 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병실 문을 천천히 열자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맑고 환한 어머니의 표정이 도리어 제게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죄스러웠어요. 수연아, 왔니? 어머니가 미소를 띠며 저를 반겨주셨지만 저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네.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고개를 숙인 채 억지로 말을 꺼내며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제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뭔 일이 있는 거야? 돈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미안해. 늙은 엄마 때문에 너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더니 어머니는 누가 훔쳐갈까 바지춤 안에 깊숙이 숨겨둔 꽁꽁 싸맨 헝겊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 내가 줄게. 이것밖에 없더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끌어당겨 펴더니 그 헝겊 뭉치를 건네주었고 그걸 풀어보았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거 엄마 아빠 결혼 반지잖아. 그렇게 고이 감싸둔 헝겊 뭉치에서 나온 건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맞추신 결혼 반지였어요. 이거라도 팔아서 생활비로 써. 내가 미안하구나. 늙어서 짐이나 되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러왔어요. 이런 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슨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냥 모든 걸 감추고 어머니의 손만 더 꼭 잡을 뿐이었어요. 엄마가 나으면 나도 이 더러운 일 그만둘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속으로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어머니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어 시선을 계속 피하고 말았어요. 피가 날 정도로 반지를 움켜쥐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겨우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매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고 온 날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새삼 깨닫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낫게 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작은 물티슈 가방을 들고 여인숙의 낡고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볍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혼한 남편 친구인 상우 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우 씨 역시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엔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상우 씨는 남편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조용히 저희 집 문 앞에 봉투를 두고 가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호의가 의심이 되었어요. 혼자 남은 여자라 돈 몇 푼에 쉽게 넘어올 거라 보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더니 그는 자신도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봐서 누구보다 제 마음과 처지를 잘 이해한다고 했어요. 혼자 남겨진 그 막막하고 외로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진심 어린 도움을 건넸던 거였어요. 그런 상우 씨를 하필 이 끔찍한 장소에서 이렇게 마주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수연 씨, 여긴 어쩌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마주한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할지 생각하니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상우 씨, 정말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자 참았던 울음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처지를 끝내 말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이들 학비 때문에 빚독촉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더 이상 제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던 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고 또 오열할 뿐이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조차 말라버리고 흐느낌만 남았을 때쯤 상우 씨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아주 조심스럽게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그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상우 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수연 씨,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상우 씨가 전혀 저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위로해주자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천천히 제 등을 토닥여주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수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동안 아이들 지키고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제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더더욱 목이 메어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가 다독여주자 어느새 불안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상우 씨를 바라보다 문득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상우 씨는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상우 씨가 이런 곳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상우 씨는 제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말을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내가 떠난 뒤로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바람난 아내를 보내고 나니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도 두렵고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깊게 묻어나 있었어요. 잠시 침묵하던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남자다 보니 너무 외롭고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어디에 풀 데가 없어서 누군가의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수연 씨와 이렇게 마주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연 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네요. 상우 씨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보다 더 미안해하며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고 애틋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조금씩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가만히 다독이고 있을 무렵 상우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실은 저한테 목돈이 좀 있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이 일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뜻밖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고 너무 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챈 상우 씨가 서둘러 말을 덧붙였어요.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 지내다 보니 어차피 제게는 당장 쓸 데도 없는 돈이거든요. 수연 씨가 천천히 여유가 생길 때 조금씩 갚아주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상우 씨는 최대한 저를 배려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호의를 덥석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마음속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엉켜 결국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어렵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상우 씨.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순 없어요. 이렇게 마음만이라도 정말 충분히 고마워요. 상우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제 결정을 조용히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날 이후 상우 씨는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이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하루는 별일 없는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왔고 또 하루는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도울 일이 없냐고 세심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바빠 어머니 병실을 찾아가기 어려울 때면 대신 상우 씨가 혼자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를 챙겨드렸어요. 어머니가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다정하게 말벗이 되어주곤 했어요. 그 덕분인지 어머니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여인숙에도 가끔씩 찾아와서는 일부러 몇 시간씩 방값을 미리 내놓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편히 쉬라고만 할 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잠시라도 편히 누워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던 거였죠. 아무 말 없이 저를 두고 먼저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보살핌을 받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우 씨는 제 삶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언제부턴가 그의 전화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의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향하는 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눈빛,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위해 주는 그 마음에 저는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제 마음을 감히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향하는 제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인숙에서 낯선 사내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지금의 제가 과연 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우 씨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혼자 남겨질 때마다 그에게 향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긴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앙상해진 어머니의 얼굴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힘없이 닫힌 눈꺼풀을 보니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사는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수술실 문이 닫히는 걸 바라봤습니다. 초조함과 불안,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고 그 어떤 생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고 천천히 다가오는 의사의 어두운 표정을 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께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모든 게 현실 같지 않고 멍했어요. 눈앞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봐도 실감이 나질 않았고 어머니가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조차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처럼 멀게만 들렸어요. 빈소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어요. 수연아, 엄마는 괜찮으니 내 몸이나 잘 챙겨라. 하며 늘 걱정하시던 목소리가 여전히 제 곁에 있는 듯했어요. 그럴 때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껏 모든 걸 참고 견뎠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나니 제가 그토록 애써 살아왔던 이유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살아갈 이유도 내일을 기다릴 희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날 제 삶의 빛도 완전히 꺼져 버린 것만 같았어요. 여인숙 일을 그만둔 채 빈 집에 혼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텅 빈 집은 더욱 적막했고 쓸쓸했어요. 하루 종일 커튼을 친 채 누워만 있다가 문득 어머니의 생각에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상우 씨는 자꾸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아무리 사람을 피하고 싶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처음엔 그조차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상우 씨는 조용히 현관을 들어서서는 한숨부터 내쉬며 말했어요. 또 아무것도 안 먹었죠. 안 되겠어요. 오늘은 억지로라도 먹여야겠어요. 그는 저를 위해 정성스레 죽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서 식탁에 올렸어요. 제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멍하니 앉아 있으면 숟가락을 쥐어주며 제 손을 잡아 따뜻한 온기를 전했어요. 그가 내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저는 마지못해 음식을 조금씩 삼켰어요. 그렇게 상우 씨는 말없이 제 곁을 지켰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왜 이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상우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요? 저는 이런 대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상우 씨는 제 질문에 잠시 놀란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 측은했어요. 수연 씨를 보고 있으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측은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했어요. 수연 씨가 웃는 걸 보고 싶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매일 밤 방황하고 있었는데 상우 씨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상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다시 살아봐요.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상우 씨의 위로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주 천천히 그의 곁에서 삶의 희망과 의지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상우 씨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상처와 초라한 과거 때문에 여전히 주저했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상우 씨는 제가 아무리 밀어내고 외면하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스스로조차 돌보지 않았던 제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었고, 그런 그의 진심이 결국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어요. 돌이켜보면 상우 씨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를 가장 깊은 바닥에서부터 건져 올려준 사람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와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상우 씨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종종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해요. 물론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리워질 때면 여전히 마음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그 슬픔마저 제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네요. 상우 씨 덕분에 저는 마침내 어둠에서 빠져나왔답니다. 삶이란 것이 때로는 깊고 어두운 터널과 같아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다시 밝은 빛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네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상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 줄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어 걷다 보면 언젠가 그 힘든 순간도 자연스럽게 지나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저처럼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삶은 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